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가면은 각 지방의 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호족들은 중앙으로부터 파견 나온 자 또는 지역의 유지들이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지배층이고요. 이들은 선종 그리고 육두품들 그리고 풍수지리서를 근거로 지방의 새로운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궁예, 견원, 왕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궁예가 후고구려 나중에는 태봉마진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후백제를 세운 견원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면서 후삼국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나 궁예는 폭정 고족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고려를 건국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후에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함으로써 신라 끝. 후백제의 견훤이 신검의 반란으로 인해서 금산산에 갇혔다가 고려로 도망쳐 와서 결국 같이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후백제도 끝. 이렇게 삼국 통일을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여러 호족들의 연합체 또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고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자신들의 편으로 포용하는 호족 포용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성제도, 성씨를 내려주는 제도, 그리고 호족들의 딸과 결혼 정책, 그리고 이들을 또 통제하는 여러 가지 또 그 제도가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사신관으로 최초로 임명된 사람이 김부 경순왕이죠.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 이거죠. 그리고 기인 제도는 호족들의 자녀들을 서울로 그러니까 개경으로 모이게 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들이 곧 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들에 대한 통제 제도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태조 왕건은 고구려 개성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죽을 때 시운이 50점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내용을 남겼는데 거기에 불교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풍수지리서를 수용하고 그리고 북진 정책을 위해서 서경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태조가 죽고 해종, 정종 전부 다 금방 이제 왕권의 다툼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요. 죽게 되고 광종에 이르러서야 사실 이제 안정적인 왕권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일단은 모든 다른 이제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노비 안건법을 시행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들이 평민이 되어서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등용해서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공신, 호족, 숙청에서 왕권을 강화했어.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영호, 준풍, 광덕 이런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당연히 귀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져오게 됐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성종 때에 이르러서 성종이 자, 니네가 지금 좀 아이디어 있어 좀 내봐 라고 했더니 최승로가 한두 개 내면 되는데 28개나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무 28조라고 부르죠. 자, 이 시무 28조의 내용을 통해서 정책이 반영된 것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 통치 체제를 정비한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진짜 기준이야, 기준. 그러니까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담겨지는 유교적 질서, 유교적 통치 체제를 확립했다. 그걸 받아들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 28조로 인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이거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한 것. 요게 전부 이게 이 중요한 내용이 시무 28조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 보면 시무 28조의 내용을 보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매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을 나누어 보냄으로써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이다. 청컨대 외관을 두기 바랍니다. 이 외관은 바깥에 있는 관리, 즉 지방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내용이 반영된 거고, 두 번째는 유교 가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자신을 닦은 것은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날의 힘쓸 일이다. 요거 관련된 거는 당연히 요게 되겠죠.
유교 정치임을 바탕으로 중앙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게 저 내용과 관련된 내용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이르러서 이제 고려는 통치체제를 완비하게 되는데 원래 중앙제도는 이성육부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이제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이성육부제이고 중추원이 있어서 왕명을 출납하거나 비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어서 당시 이제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귀족적 특성, 몽골귀족적 특성이 이 제도에 남아 있습니다. 도병마사는 병사와 군대와 관련된 것들, 식목도감은 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회의하는 곳입니다. 자, 그 중에 좀 기억할 만한 게 3사가 있는데 고려시대의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고 조선시대의 3사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식과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조선 통일신라 시대의 노급, 그러다가 태조 왕건 때 역분전, 그리고 그 뒤에 전식과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수조권을 주는 거고, 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주권을 주는 거고, 이제 죽게 되면은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토지 제도는 이런 전식과를 고려시대에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하는 토지 제도는 이제 전식과에 해당하는 거죠. 고려의 지방 행정은 5도 양계입니다. 5도는 행정, 양계는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안찰사 그리고 병마사가 각각 파견이 되고요. 5도에는 주, 부, 군, 현이 있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 있습니다. 자, 여기는 향과 부곡은 농사를 짓는 집단이고 소는 수공업을 하는 집단이죠. 자, 그리고 북계와 동계인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되고 거기에는 진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진군이 이제 거기에서 주둔을 하게 되죠. 자, 군과 현에는 수령을 파견했어. 언제부터 파견해서 성종 때부터 아까 지방에 12목을 설치했다라고 됐죠.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때가 시작인 거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그 파견되는 범위를 늘려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파견한 게 아니라 파견하는 현이 있고 파견하지 않는 현이 있어. 그래서 파견한 현은 주현, 파견하지 않은 현은 속현 이렇게 불렀어. 그럼 속현은 누가 지배하느냐? 향리 세력들이 속현을 관리하죠. 그러다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주현으로 가서 파견 나온 지방관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현이 몇 개의 속현을 관리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군대로는 중앙군 2군 6위이고 지방군은 주진군, 주현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관리등록제도 당연히 과거제죠. 광종 때부터 시작된 이 과거제는 당연히 문과가 제일 중요하고요. 고려시대 과거제의 특징은 뭐가 없어? 무과가 없습니다. 무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재술과 명경이 있는데 논술을 하는 거랑 유교경전을 외우는 거랑 두 가지가 있죠. 이걸 통해서 중앙으로 나가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음서라고 하는 제도죠. 이 음서라는 제도는 아빠가 5품 이상이면 자녀들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몽골 귀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배경을 완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각 지방에도 이제 고려시대에도 학교 만들어지는데 교육기관 국자감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사학도 발달하는데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해서 12개, 그래서 학원 12개, 사학시비도 그리고 양연고도 설치해서 뭐 칠제 같은 이런 교육기관들도 만들어서 관리하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